비록 조국과 백성들을 위해 다시 전장에 나서기는 했으나 이순신이 처한 상황은 암울함을 넘어 절망적이기 그지 없었다. 칠천량에서의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7월 18일에 진주로 출발해 이후 하동, 곡성, 순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병사를 모집하고 각지의 무기와 물자 등을 입수해 왜군에 맞설 대비를 했다. 그렇게 이순신이 병사와 물자를 모집한 지 4일이 지난 7월 22일에 경상수사 배설이 판옥선 12척과 함께 그를 찾아왔다. 배설 역시 다른 수사들처럼 원균 휘하에 배속되어 칠천량 해전에 참전했는데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몰살당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독단적으로 휘하의 전선 12척을 이끌고 전선을 이탈하여 가까스로 빠져나온 것이었다. 이후 배설과 합류한 이순신은 8월 3일이 되어서야 자신을 전라저수사 겸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한다는 선조의 교서를 받았다. 시기와 의심에 눈이 멀어 왕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장수를 고문하고 백이 종군시킨 선조는 칠천량 해전에서의 대패로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자 서둘러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했다. 이때 선조는 과인이 그대를 백이 종군시켜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할 말이 없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순신에게 애원했다고 한다. 정작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선조는 이순신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염려해 백이종군 전보다 4단계가 낮은 정삼품 절충장군 직위에 그를 임명했다. 그나마 이순신과 같은 품계에 있던 수사들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탈영했고 남아있는 이들은 과거 이순신과 함께 종군하던 부장들이었기에 지위상에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끌어야 할 수군도 없이 수백 척의 외선을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배설의 독단 덕분에 간신히 판옥선 12척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이순신의 진영은 물론이고 조정 내에서도 고작 12척의 배로 왜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윤두수는 설령 전선이 남았더라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없으니 통제사를 임명하지 말고 각 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안을 방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류성룡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는 포기하고 강화도 쪽에 병력을 집중시켜서 왜군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수로를 통한 보급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왜군이 강을 통해 조선 전역을 휩쓸고 다닌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지만 이런 의견이 조정에 올라왔을 정도로 대소신료들은 이미 수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에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모두가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순신은 회령포에 머무르면서 수군을 재건하는 데 진력했지만 병력의 규모나 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했다. 전쟁 초기부터 이순신을 따르던 정예 병력들은 칠천량에서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빈자리는 패잔병과 노병들이 메웠다. 거기에 더해 이전의 대패로 병사들을 사기는 바닥을 쳤고 왜군에 의해 몰살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했다.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합류한 경상수사 배설은 선조의 교서를 받들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며 조정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고 전라우 수사 김옥춘은 이순신이 그의 사람됨이 믿업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더해 수군을 총지휘할 이순신 본인은 위험으로 몸져 누운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어란진으로 병영을 이동시켰고 탈영병이나 헛소문을 유포시키는 이들을 잡아 처형해 군유를 세웠다. 8월 28일에 어란진 인근에서 외선 8척이 정탐을 시도했는데 이를 본 이순신은 외선을 추격하여 쫓아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첫 승전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의 사기는 나아지지 못했다. 이전부터 왜군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여 이순신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던 배설은 어란포에서 외선을 맞이할 당시 후방으로 물러나려 했으며 이후 몸이 좋지 않으니 잠시 무태 올라가겠다고 핑계를 댄 후 9월 2일에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배설이 전투를 두려워하여 도망갈 것이라 짐작하던 이순신은 이에 동요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담담하게 경상수사가 도망쳤다 라고만 난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듯 이순신이 혼란에 빠진 수군을 수습하며 다가올 전투를 대비하는 동안 왜군 역시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한 상태였다. 당시 이순신이 동원한 판옥선의 수가 적다는 것을 눈치챈 왜군은 다시 정탐병을 보내 현재 조선 수군의 함선이 13척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왜군은 이번 기회에 남은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전라도의 제해권을 장악한 후 서해를 통해 한양을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운다. 그렇게 9월이 되자 왜군은 본격적으로 공세를 개시했는데 9월 7일에 벽파진에 머무르는 조선 수군을 향해 외선 선봉대가 공격을 시도했다.
이때 왜군은 판옥선이 13척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조롱하고자 똑같이 13척의 외선을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이때 역시 이순신이 직접 대장선을 이끌고 돌격한 덕분에 왜군을 격퇴할 수 있었으나 이후로도 왜군은 지속적으로 함선을 보내 소규모 전투가 이어졌고 이에 이순신은 전투 준비를 서둘렀다. 이후 9월 15일에 이순신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영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니 모두들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라 라고 말했다. 마침내 하루가 지난 9월 16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9월 16일 아침에 초병으로부터 다수의 외선이 접근한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에 이순신은 대장선과 휘하 판옥선 전부를 이끌고 울돌목으로 나섰다. 왜군을 이끄는 구루지마의 함대는 본래 해적 출신으로 물살에 익숙함을 과신한 것이다. 이때 외선의 수는 육안으로 관측된 것만 130여 척이었는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전력 차이에 병사들이 겁을 먹자 이순신은 이들을 독려해 앞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이후 대장선의 선제 포격으로 외선 서너 척이 격침되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됐는데 정작 뒤따라와야 할 판옥선들이 겁에 질려 전진하지 않은 탓에 이순신의 함선만이 130척의 외선을 상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대장선 홀로 화포와 화살을 쏘며 조류를 타고 밀려오는 외선들을 상대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승산이 없다 판단한 이순신은 신호용 깃발인 초요기를 흔들어 휘하 장수들을 불렀고 이에 거제 현령 안위에 배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이순신은 안위를 향해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질책했고 이에 안위는 황급히 전장으로 뛰어들어 외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중군장 김웅함이 전장에 도착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상황이 시급하니 우선 전투에 참전하라며 호통을 쳤다. 그렇게 안위와 김웅함이 전선에 뛰어들고 물살도 점차 안정되자 왜군은 대상을 바꿔 뒤따라온 판옥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안위의 함선이 외선 3척에 포위당했고 끝내 왜군이 판옥선으로 올라가 백병전까지 벌어졌다. 이를 본 이순신은 빠르게 배를 돌려 외선을 향해 화포를 발사했고 이에 직격당한 외선들은 곧 침몰하면서 안위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던 중 오후가 되자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외 함대는 일제히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수군 역시 일제히 돌진해 왜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물살이 역으로 흐르는 데다가 좁은 해협이란 지형까지 더해져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전방과 후방의 함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대 사령관이던 구루지마 미치 후사가 사망했다. 구루지마의 죽음을 확인한 이순신은 바다에서 시체를 건져내 목을 베었고 이를 본 왜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총지휘관인 도도 다카토라 역시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으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했고 결국 오후 5시경에 물살이 느려지고 바람이 왜군 쪽으로 부는 틈을 타 살아남은 외선들은 일제히 철수했다. 이날 침몰한 외선만 난중일기에는 31척, 일본 측 기록에는 100척이라고 하는데 후에 침몰은 면했지만 파손이 심해 사용이 불가한 함선들까지 고려하면 거의 200척이 넘는다고 한다. 명량 해전의 승리는 향후 정유재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만약 모두의 예상대로 왜군이 13척의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전라도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수로를 통해 그대로 외선이 한강까지 침입해 한양을 함락시키고 나아가 삼남 지방을 장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량에서의 패배로 왜군은 서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보급이 차단되어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300척의 대군으로 13척을 상대한 전투에서 단 한 척의 피해도 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은 왜군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이후 다이뮤들이 조우명 연합군과의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칠천량에서의 패배로 조선에 대한 기대를 버린 명나라 측도 이순신의 분전을 목격하고 다시 조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와 희망의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은 전투 이후 난중일기에 이번 전투는 천행이었다 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명량 해전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에 의한 기적이 아닌 이순신이라는 개인의 삶과 의지, 경험이 만들어낸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순신이라는 무패의 지휘관이 있었기에 병사들은 그를 신뢰하고 거리낌 없이 사지로 나아갈 수 있었고 단 12척의 배로도 수백 척의 대군을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순신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장수들도 뒤늦게나마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으며 전장의 지리와 특성을 꿰뚫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눈썰미가 있었기에 해류를 이용해 왜군을 교란시킬 수 있었다. 그렇기에 명량해전은 단순한 요행이나 기적이 아닌 오롯이 이순신이기에 시도했고 이순신이기에 가능했던 전투가 될 수 있었다. 이후 북진할 의지가 완전히 꺾인 왜군은 더 이상의 진군을 멈추고 점령지에 외성을 쌓고 버티는 수성전에 들어갔다.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했던 총력전에서 토탕전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명량해전에서의 대승 이후 이순신은 서해안에 흩어진 왜군들을 몰아내고 고금도에 통제영을 설치해 수군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다. 명량에서의 승전보를 듣고 몰려온 패잔병들과 피난민, 조선 각지의 전선들이 합류한 덕분에 고금도의 통제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의 규모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때 고금도 통제영에 합류한 패잔병들은 원래 이순신의 휘하에 있던 병력들이었는데 원균의 지휘부가 전멸할 당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전장을 빠져나와 조선 각지를 떠돌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순신이 다시 수군절도 통제사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한 패잔병들 덕분에 고금도 통제영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행보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명량해전에서의 승전 이후 명나라에서 다시 한번 지원군을 보냈는데 이때 수군 도독으로 진린이란 인물을 조선으로 파견됐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의하면 진린은 성정이 포악하여 자신의 송별회에 늦은 조선 하급 관리를 폭행한 뒤 말에 묶어 끌고 다녔으며 이런 성격의 인물이 이순신과 공조하니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정의 대소신료들이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순신과 진리는 정유재란 동안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진리는 이순신의 병사들이 처치한 왜군의 수급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순신이 마지못해 수급 40여 급을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 이순신에게 거짓 장계를 만들어 부하들의 공을 축소하라고 협박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진린의 요구대로 거짓 장계를 작성하되 진짜 전공을 실은 장계를 하나 더 만들어 조정에 올렸다. 부하들의 공만큼은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순신이 뛰어난 능력과 인품으로 진린을 감화시켰다는 후대의 일화와는 달리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왜군을 격퇴할 당시 진리는 타 명군들과 함께 출진을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출격 역시 저지했는데 이에 이순신은 매번 도독에 의해 왜적의 섬멸이 저지당하니 걱정스럽다 라고 하였다. 이런 이순신의 보고를 바탕으로 선조와 비변사는 명나라 측에 건의해 진린을 수군 도독에서 교체할 것을 고려했지만 명의 지원으로 전쟁을 이어나가는 입장에서 이 이상의 무리한 부탁은 상국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이 수군을 어느 정도 재건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도도 다카토라는 1598년 7월 19일에 다시 왜군을 이끌고 고금도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사전 정찰을 통해 왜군이 기습 공격을 시도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고금도 인근 녹도에 함선을 배치한 후 역공을 가했다. 이때 왜선의 수는 100여 척인데 반해 조선군은 60척까지 한 옥선을 증강시켰으며 명군과 연합한 상태였기에 왜군의 승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이 전투로 함대의 절반에 달하는 50척이 침몰하고 남은 왜선은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명군은 이때 함대를 출격시키지 않고 조선군이 전투를 벌이는 것을 관망했으며 이후 수군 도독 진리는 이순신에게 수급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렇듯 직위는 되찾았지만 명군의 견제라는 또 다른 방해 속에서 전쟁을 이어나가던 이순신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전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이다. 도요토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자 왜군은 신속히 조선에서 철수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의 원한이 있던 조선군이 총공세를 가하여 왜군을 전멸시킬 것이라 판단한 군의 다이묘들은 도요토미의 사망을 비밀에 붙이고 은밀히 퇴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요토미의 사망 소식이 조선에 알려지자 조정은 아예 삼남 지방의 왜군들을 섬멸할 전략을 세운다. 명군과 연합하여 울산 외성의 가토 기요마사를 동로군이, 사천 외성의 시마즈 요시히로는 중로군이, 순천 외교성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로군이 공격한 후 진린과 이순신의 수군을 한데 묶어 순천 외성을 공격한다는 사로병진 작전이었다. 이후 조우명 연합군은 남해안 일대의 왜군을 일제히 공격했는데 실제로 작전 초반에는 유효한 효과를 내서 경상좌병영을 탈환하기에 이른다.
이후 조정은 이 기세를 이어가 울산 외성을 공략하려 시도했으나 예상 외의 격렬한 저항에 연합군은 큰 피해를 입고 전황은 지지부진해졌다. 나아가 사천 외성에서도 시마즈 요시히로의 반격으로 결국 연합군은 패배하고 말았다. 이렇듯 작전의 성공 역시 불투명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명제독 유정, 진린과 함께 순천 외교성을 공략하기 위해 1598년 9월 20일에 출진했다. 당시 육군 총지휘를 맡은 유정은 고니시 유키나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명군을 출진시키지 않았고, 이에 이순신과 진린의 수군만이 외교성을 단독으로 공격해야 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 조선 침략은 좌절된 데다가 그동안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들인 인명과 자원의 소모가 막대해 더 이상의 피해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정박한 왜군과 교전해 30여 척의 외선을 격침시키고 3천여 명의 왜군을 사살했으나 명군이 왜군의 포위망에 걸려 이를 구하는 와중에 조선군 130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조의명 연합군에 포위당한 상태에서 언제 성이 함락당할지 몰라 불안한 건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고니시는 몰래 연락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고자 진린과 이순신에게 뇌물을 보냈는데, 당연히 이순신은 이를 거절했으나 진린은 뇌물을 받고 연락선의 통과를 허용했다. 결국 1598년 11월 14일에 왜군 4명이 탄 연락선이 진린의 함대를 통과해 사천 외성의 시마즈에게 향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이순신은 경로하여 추격을 명했으나 한산도 인근에서 결국 외선을 놓치고 말았다. 이후 5일 뒤인 1598년 11월 19일 다수의 왜군이 조의명 연합군을 포위했다. 시마즈의 외선이 노량 해협을 포위하기 하루 전인 11월 18일에 이순신은 진린과 함께 출전했다. 이덕형의 보고에 따르면 이순신이 먼저 출전을 요청했으나 진린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혼자라도 출진하겠다는 이순신의 말에 진린이 마지못해 따랐다고 한다. 이후 이순신은 함대를 셋으로 나눠 한쪽은 순천 외성을 거짓으로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는 노량 해협에 매복시킨 뒤 본 함대를 이끌었다. 순천에 도착한 조선 수군은 외성에 포격을 가하며 상륙할 것처럼 위장했고, 이에 속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산에 불을 질러 원병을 청했는데, 이를 본 시마즈는 조선군이 순천을 공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노량 해협을 통과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마즈의 함대가 노량 해협을 통과하자 매복해 있던 조선 수군이 외선에 포격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왜군이 반격하려 하자 마찬가지로 죽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린의 함대 또한 가세했다. 이에 시마즈는 반격하기보다 빠르게 이동해 추격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침내 이순신의 함대까지 나타나면서 왜군은 삼면이 포위당했다. 조선과 명수군은 신기정과 불화살을 사용한 화공을 펼치며 왜군을 공격했는데, 이때 타오르는 불길을 본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황급히 외성에서 철수했다. 한편 관음포에서는 시마즈의 함대와 조의명 연합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군, 조선군 할 것 없이 서로의 배로 뛰어들어가 백병전을 벌였다고 한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던 와중에 물살의 방향이 바뀌어 왜군은 그대로 관음포망까지 흘러가 갇히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 당시 막다른 곳으로 조선군을 몰아가 일방적으로 학살하던 전술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다. 이후 오전 8시경이 되자 이미 전선 200여 척이 침몰하고 150척이 파손된 상황에서 왜군은 역으로 이순신이 직접 포위한 방향을 통해 탈출하려 시도했다. 이에 이순신을 비롯한 전라저 수군의 함대는 일제히 돌파를 시도하는 외선들을 추격했는데, 이때 시마즈 요시히로의 대장선이 침몰했으나 후방의 외선이 조선군을 기습해 난전이 발생한 틈을 타 배를 옮겨 타고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조선 함대는 탈출하는 왜군을 집요하게 추격했고, 결국 포위망을 돌파한 150척 중 50척만이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남은 100척은 남해도에 상륙했다가 이틀 후 연합군에 의해 소탕당했다. 7년간 이어온 일본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조선군과 명군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무렵 대장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왜군을 추격하던 도중 이순신이 총탄에 맞고 전사한 것이다. 징비록에 의하면 총탄이 이순신의 왼쪽 혀 드랑이를 관통했고, 이에 휘하 장수와 병사들이 그를 부축하자 지금은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다고 한다. 앞으로는 왜군과 뒤로는 조정과 명군의 방해에 맞서 고독하게 싸워온 영웅의 최후였다.
이후 이순신의 시신은 남해도에 안치되었다가 금성산에 안장되었다. 이후 15년 뒤인 광해군 6년의 좌의정으로 추증되면서 삼거리 어라산 지역으로 이장되었다. 이때 거리의 백성들이 이순신의 운구에 구름같이 몰려들어 공이 있어 우리가 살았는데 공은 어디로 떠나시오 하고 통곡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은 이순신이 산 왜군을 잡았다라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조정 역시 이런 이순신의 공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선조 37년인 1604년에 이순신을 선무공신 1등에 봉하면서 좌의정으로 추증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단 한 척의 전함도 잃지 않은 장수는 이순신이 유일하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전쟁은 장기화되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조선이 멸망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이 있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정의 지원 없이 그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신을 발탁한 왕에 대한 충성심, 조국과 백성에 대한 애정으로 이순신은 홀로 일어서 종묘사직과 백성을 지켰다. 그리고 이는 누구보다 그를 질시한 선조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한양으로 이순신을 불러들여 고문하고 처형시키겠다 주장하면서도 끝내 죽이지만은 못했다. 이런 이순신의 업적은 당연히 그의 사후에도 유지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명장은 곧 중국의 장수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때문에 조정 신료들은 관중이나 한신, 악비와 같은 옛 중국의 장수들을 예로 들며 군사를 논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명장의 기준은 이순신으로 변했다. 신료들은 군사를 논할 때 항상 이순신을 예시로 들었으며 왕들 또한 이상적인 충신의 예로 그를 꼽았다. 중국 역사에 능통하고 사대의 예를 다한 사대부의 눈에도 이순신보다 뛰어난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존경은 하늘을 찔렀다. 이순신이 부임했던 통영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충무공 사당을 지었으며 그의 사후 200년이 지난 순조 시대까지 이순신의 기일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복을 입어 그를 추모했다고 한다. 이렇듯 이순신은 조선의 거의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단순히 뛰어난 무공만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와 초인적인 인내심 끝이 없는 헌신을 통한 고귀함이 조선의 만백성을 감화시켰다. 그렇기에 이순신은 성스러운 영웅, 즉 성웅이라는 이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시대를 넘어 한 민족에게 영원토록 남겨질 불멸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